지금부터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에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자유도와 데이텀, 기하공차 개요, 좌표 측정 개요, 그리고 아베이 원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호환성, 국제단위계, 그리고 측정 방법, 측정기의 종류, 측정 시의 고려사항,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정밀 측정공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복습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물체의 자유도와 데이텀인데요. 물체의 자유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데이텀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자유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자유도는 각축 방향으로 Z, Y, X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병진운동 3개,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회전운동 3개, 그래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 병진운동을 위치, 회전운동을 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물체의 자유도라는 것은 물체가 공간상에서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모든 부품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3개의 위치 X, Y, Z 그리고 3개의 방향 U, V, W 이렇게 표현을 했죠. U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이고요. V는 Y축을 기준으로, W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는 YZ 평면에서 회전을 하는 성분이고 V는 ZX, W는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유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물체를 고정시켜야 된다. 이 고정시키는 것은 데이텀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측정기에서는 좌표계 정렬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정렬 이런 것들은 개념은 같고 표현만 다르게 한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진이라는 것은 각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선형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X, Y, Z 세 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성분이 있다고 그랬고, 회전이라는 것은 각 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운동,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자유도를 표기할 때 뭐 X, Y, Z, 피치, 요, 롤, U, V, W 이런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과제를 냈을 때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로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의 자세 제어에 관해서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요잉, 롤링 또는 피칭 이런 용어들을 접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측정, 그 다음에 기하공차 여기에서는 병진운동은 X, Y, Z 그리고 회전운동은 U, V, W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SME Y14.5 2018년도 버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를 구속하는 이유는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으면 물체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이나 측정이 불가능하다. 즉 데이텀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고요. 구속하는 방법은 데이텀에 의해서 구속을 하는데 이 데이텀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데이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데이텀을 결정할 때 데이텀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앞에서 정한 데이텀의 성분을 뒤에서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데이텀, 제2데이텀은 1차 데이텀으로부터 방향을 구속받는 데이텀, 제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과 2차 데이텀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데이텀. 이렇게 해서 데이텀은 중요한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제품을 측정할 때 데이텀을 어디로 우선순위를 할 거냐는 것은 도면에 표기된 이 데이텀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여기를 B로 하나 여기를 B로 하나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쪽을 B로 데이텀으로 하는 거하고 이쪽을 B 데이텀으로 하는 거하고는 실제로 측정 값이 달라진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축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정해진 데이텀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킬 것,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만약에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데이텀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쪽 면을 측정을 해서 데이텀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하고 수직인 수학적인 축이 y축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으로부터 x값, y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b데이텀을 이쪽에다 설정을 했다. 그러면 먼저 이쪽이 기준이 되고 이거하고 수학적으로 수직한 이런 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완전한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예를 들면 y는 여기서 요 값이 y고 여기는 여기서 요 값이 됩니다. 그러면 y1이 이 y1이 y2보다 값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여기서 이게 x2가 되고 여기서 이게 x1이 된다면 x2가 x1보다 더 값이 크게 되죠. 그래서 이 위치도를 평가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가 몇 차원 측정기냐를 판단해 보려면 자유도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측정기는 Z축 방향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X축이나 Y축은 정반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 방향의 회전 구속 W가 되겠죠. W 방향의 회전 구속도 할 수가 없고 단지 이 정반에 의해서 U 방향과 V 방향의 회전 운동이 기계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측정기는 1차원 좌표 측정기다. 그리고 1차원 좌표 측정기는 수학적 정렬 기능이 없다. 특히 회전 구속하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2차원 측정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달아서 응용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2차원 측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것은 공구현미경 또는 투영기, 이것은 2차원 좌표 측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X, Y 두 방향의 이동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방향은 정확하게 제어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UV가 기계적으로 정렬된 것은 1차원 측정기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W, XY 평면에서 W를 구속해서 수학적으로 정렬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공구현미경과 투영기는 2차원 측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실습을 하게 될 3차원 측정기인데요. 이 3차원 측정기는 X, Y, Z 선형운동 3개를 다 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W 이 3개의 회전운동을 전부 구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차원 측정기는 측정 좌표계에 의한 수학적 정렬이 가능하고 이제 6개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텀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도면상에는 이면이 데이텀 A로 규제가 되어 있고 도면에 보기에는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가공된 제품은 이상적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다.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해서 데이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2점, 3점을 측정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해서 데이텀을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측정하는 사람마다 측정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A, B, C 이런 3개의 좌표계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측정값이 다 달라지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텀 표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요점을 측정해서 좌표계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측정하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면에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직선을 측정할 때 A1 첫 번째 포인트 여기, 두 번째 포인트를 여기를 찍고 세 번째 측정 포인트를 여기를 측정해라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위치도 7.5, 60, 7.5 또 이쪽도 7.5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도면에 지정을 해주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전부 같은 점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좌표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실습할 때 공구현미경에서 여기는 Z가 아니고 여기는 Y축이었고요. 만약에 이 측정하는 지점이 지금 요 X라고 표시한 것은 요것은 데이텀 표적이 점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어떤 요 면적 안에서 측정을 해서 데이텀 표적을 삼아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런 표적을 줍니다. 표적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 부분, 요 위치가 파이 5가 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데이텀 표적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데이텀 표적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겠죠.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요 점을 측정할 때 파이 5 요 영역 내에서 측정을 해서 데이텀을 삼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체의 6자유도와 데이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습 아이템의 대칭도 측정과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이런 측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하공차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봤습니다. 이 기하공차는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치수라는 것을 정밀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치수 이전에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것 같은 형상이 잘 가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와 같은 이러한 자세, 그 다음에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와 같은 위치, 그리고 윤곽, 흔들림, 이런 것들이 먼저 잘 가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치수라는 것이 정밀하게 가공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GDT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이 이제 표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하공차에 대해서는 ISO 1101 그리고 ASME Y14.5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고, 두 규격은 대부분 같은데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요. ISO에서는 형상공차가 또는 형상편차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그래서 4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해서 3개가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위치공차는 위치도, 이거는 동심도 또는 동축도입니다. 동축도, 그 다음에 대칭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위치공차는 3가지. 그 다음에 흔들림,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해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상, 자세, 위치 이런 것에 이 윤곽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윤곽공차가 2개. 그래서 총 14가지의 기하공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ISO고요. 이것은 ASME Y14.5 2009년 버전입니다. 여기에서도 형상이 4개. 그 다음에 요건 윤곽은 요거 따로 뺐습니다. 윤곽이 2개. 그 다음에 자세가 3개. 위치가 3개. 흔들림이 2개. 그래서 ASME도 마찬가지로 총 14가지의 기하공차 항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동심도, 그 다음에 대칭도, 요것들은 위치도의 특수한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ASME Y14.5 2018년 버전에서는 대칭도, 동심도 이것이 위치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기하공차 항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면에서 어떤 규제를 할 때
도면에서 이 규제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치수공차 규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도면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고 대신에 요것이 뭐 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위치공차 뭐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줘서 위치공차를 규제하는 것을 위치공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이 경우는 데이텀을 표시를 안 해도 A, B가 여기라는 것이 명확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치수공차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공차를 사용을 하고 왜 치수공차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조립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치수공차를 사용을 하면 실제 조립에는 이상이 없는데 측정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으면 합격, 여기에 있으면 불합격. 그렇기 때문에 치수공차로 규제를 하면 이 경우는 불량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위치공차로 규제를 하면은 이 대각선에 있는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전부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합격, 여기에 있어도 합격.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격이 됩니다. 실제 가공된 중심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조립에도 이상이 없지만 기능적으로 이것이 치수공차로 규제를 하면 불합격이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불합격이 되면 기능에 이상이 없는데 불합격이 되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직교 좌표 공차를 쓰지 않고 위치도 공차를 적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형상,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위치, 이 각각의 편차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형상 편차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자세 편차는 형상 편차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치 편차는 형상 편차와 자세 편차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위치 편차가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진직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은 형상이라면 이렇게 있을 때의 이 진직도나 제품이 지금은 제품이 이건 이렇게 가공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 오차 부분을 좀 확대한 겁니다. 또 어떤 제품은 이렇게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 형상이 같은 형상이라면 진직도는 동일한 값이 됩니다. 1과 2. 1과 2는 값이 같게 되겠죠. 형상 편차라는 것은 어떤 데이텀이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있다 하더라도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 편차는 데이텀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직도 형상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것이 진직도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평행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데이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같은 진직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제품 상태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이런 제품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진직도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텀의 평행인 두 직선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것이 평행도가 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쪽 기울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행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진직도가 평행도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평행도가 되고 또 이것이 진직도도 됩니다. 그래서 진직도와 평행도는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치수가 더 작아가지고 이 형상은 같습니다. 이렇게 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제품의 치수는 A와 이 치수를 B라고 가정을 하면 치수는 A와 B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행도라는 자세편차 자체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평행도가 되고요.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행도가 됩니다. 이것을 C라고 하고 이것을 D라고 하면 C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품의 치수에 관계없이 이 면의 형상만 동일하다라고 하면 평행도는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도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같아지는 이유는 TED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치 편차에서는 기준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TED 여기에 사각형 안에 예를 들면 뭐 50 이렇게 치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는 이 기준 치수를 기준으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형상 편차, 자세 편차보다 더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진직도다. 그리고 치수에 관계없이 평행도는 이 데이텀으로부터 얼마나 평행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 얼마나 평행하지 않느냐 이것만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치도는 이 기준 치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값이 진직도, 평행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값이 되는 거죠.
어떤 제품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A 데이텀이고요. A 데이텀으로부터 20이라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위치도가 0.1 A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A 데이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선이 10이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20이라고 얘기를 했죠. 20이라고 하겠습니다. 20이라고 하는 TED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이 똑같은 진직도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여기에서 이런 진직도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런 진직도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제품이고 B라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평행도를 계산할 때는 이 TED라고 하는 이 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 치수로부터 이 면이 가장 오차가 심한 부분, 이 치수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2배, 반대편에도 요만큼 있는 거죠. 요 값이 위치도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B제품의 경우에는 이 TED로부터 가장 떨어지는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의 2배, 이만큼이 위치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A하고 위치도 B는 값이 같지 않고, 이 B의 위치도가 A의 위치도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이라는 TED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TED를 고려하지 않고 평행도만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요 값, 요게 평행도가 됐을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값, 요것이 평행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평행도 A와 평행도 B는 값이 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위치도는 TED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하 편차 상호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측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체의 육자유도와 데이텀, 그리고 기하공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측정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그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제품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될 항목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측정하던 방식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이 점점 좌표 측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차원 측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YZ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제품을 측정하는 이런 측정기가 이제 좌표 측정기인데요. 이 좌표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반상에서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또는 높이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정반 측정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요. 측정값을 직접 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이 가능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단순한 형상은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쉽고 측정이 가격이 싸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가 심하고 기계적인 데이터이 필요하고 계산이나 보관 등 데이터 처리가 불편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런 측정기들이 옛날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눈금을 읽고 이런 것들이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주 이전에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점점 읽는 것 자체를 디지털로 해서 피로도를 낮추고 또 어떤 오차를 줄이고 그리고 측정도 더 다양하게 하는 옛날에는 뭐 하이트 게이지에 인디케이터를 달아서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센서가 붙어 있고 계산기가 달려 있고 이런 방법으로 더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응용 범위가 넓다. 그리고 수학적인 정렬이 가능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실시간 품질 관리 이런 장점이 있고 시스템이 좀 복잡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온도라든지 진동과 같은 환경을 잘 준비해야 된다. 또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이 좌표 측정 방식으로 측정이 옮겨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좌표 측정 방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차원이라는 것은 좌표 축 이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1차원이다. 그러면 요 한쪽 방향만 이렇게든 아니면 이렇게든 한쪽 방향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메타라나 하이트 게이지 또는 다이얼 게이지, 높이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은 전부 1차원적인 측정만 가능한 측정기입니다. 2차원은 축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축이 X가 있고 Y가 있고 그래서 X와 Y라는 두 좌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이것을 2차원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 현미경, 투영기 이런 것들이 2차원 측정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는 좌표축이 X, Y, Z 세 개의 좌표축이 있어서 X, Y, Z이라는 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측정기가 이제 3차원 측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는 좌표축이 몇 개냐 이런 경우는 1차원인 경우는 X나 Z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좌표축이 몇 개냐를 가지고 차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 보시는 측정기들은 이것은 Z축만 이 정반 바닥을 기준으로 Z축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원 높이 측정기 또는 1차원 좌표 측정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투영기는 2차원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쪽으로 X 또 저쪽으로 Y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차원 측정기 3차원 측정기는 X, Y, Z를 X, Y, Z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차원 측정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좌표 측정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좌표라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좌표계라는 것이 필요한데, 요거는 학기 시작 처음에 첫 시간에 기초 시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직교좌표계라는 것이 있고, 직교좌표계는 이렇게 X, Y, Z축이 서로 직각으로 구성된 축. 그래서 이 P라는 점은 X, Y, Z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원통좌표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축이 있는데, 이 R, 요 점까지의 거리 R과 그 다음에 기준축으로부터의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는 것은 XYZ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P라는 것은 R, 파이, H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교좌표계와 XYZ과 R, 파이, H는 서로 좌표를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R, 파이, H는 이런 XY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변환을 한다. 그 다음에 X, Y, Z는 R과 파이와 Z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X, Y, Z가 10, 그 다음에 30, 20인 이런 좌표계가 있다. 이것을 R, 파이, H로 변환해라 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직교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구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할 때 이런 개념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기계좌표계라는 것은 기계가 만들어질 때 이미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다. 그리고 측정좌표계라는 것은 도면에 맞춰서 공작물에 설정하는 좌표계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 공작물 좌표계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래야만 도면에 맞춰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가 1차원 높이 측정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정반 바닥에, 이 정반 바닥에 의해서 제품이 이렇게 고정이 됐고, 또 측정기도 이 정반 바닥에 의해서 이면이 고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기준이 되는 정반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이런 경우에 이것은 기계적 정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구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는 공구현미경의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작물은 여기에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을 이 기계좌표계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측정을 해서 직선을 만들고, 요 한 점을 측정해서 이거와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좌표계가 기계좌표계로부터 세타가 얼마나 틀어졌냐, 그 다음에 기계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이 좌표계의 원점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좌표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수학적
정렬이라고 그랬고, 이 수학적 정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표계를 측정 좌표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는 기계적 정렬이 측정 좌표계가 되는데, 우리가 측정 좌표계 할 때 한 가지 작업은 해줬습니다. 회전 운동은 구속을 할 수가 없지만 위치, Z라는 위치는 여기에다가 0점을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계적인 정렬, 이런 경우가 수학적인 정렬, 이런 개념으로 좌표계가 있다. 그래서 기계좌표계, 측정좌표계, 또 기계적 정렬, 수학적 정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적 정렬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세타만큼 틀어져 있으면 이 제품 자체를, 여긴 지금 회전 테이블 위에 제품을 고정했는데 이 회전 테이블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기계좌표계에 맞추는 작업, 이것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구적으로 이것을 맞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틀어져 있으면 이 두 점을 측정을 해서 이런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X-라고 한다면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기계 좌표계에서 몇 도만큼 틀어져 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러한 새로운 좌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 좌표계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수학적 정렬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구 현미경, 투영기, 3차원 측정기, 이런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측정기에서 이런 수학적 정렬을 통해서 측정 좌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측정 좌표계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구멍의 중심 X5라고 하는 요 부분을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제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이 X5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좌표계는 여기 빨간 거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 측정기 만들 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좌표계로부터 측정을 하면 이 X5라는 것이 요 X5-1이라는 요 값이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측정 좌표계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하면은 요 X5-2라는 요 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라는 것은 바로 측정 좌표계로부터 계산한 값이고, 요 5-1이라는 요 값은 기계 좌표계로부터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은 값이 같지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X5-2 바로 요 값이다. 그래서 요 값은 반드시 측정 좌표계로부터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측정기에서 측정 좌표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베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조창희 교수님한테 자세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히 살펴보면, 아베의 원리라는 것은 1893년에 발표된 이론이고요. 길이를 측정할 때 피측정물의 측정축과 측정기의 스케일축은 동일 축선상에 배치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컴퍼레이터의 원리라고도 하고 아베 오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는 컴퍼레이터라는 우리가 이제 비교 측정기를 컴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럼 여러분들이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는 전부 정밀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3차원 측정기는 대부분 아베의 원리에 부합한 설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차를 거꾸로 보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구조와 일치하는 구조를 간단히 버니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메타의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서 실제 제품은 여기서 측정이 되는데 측정기의 스케일은 여기에 있다. 즉 측정하는 부분과 스케일이 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L 값이 커질수록 오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측정하는 위치도 요축이고 측정기의 스케일도 지금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L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버니 캘리퍼스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깊이를 측정한다. 깊이를 측정할 때는 아베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스케일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측정기의 명칭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아베의 원리는 공작물을 제대로 측정을 했다 아니면 제대로 측정을 못했다. 어떤 공작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측정기의 구조상에 관한 이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예를 들어서 세타만큼 마모라든지 아니면 제작 당시에 오차 때문에 세타만큼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H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제품을 쟀을 때 요 델타 L이 얼마나 되겠느냐 요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측정되어야 될 거리 길이가 L 그 다음에 변형 때문에 측정되는 거리가 L 실제로는 버니 캘리퍼스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경우에 실제 치수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는 거죠. 이 델타 L이 얼마냐 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델타 L이니까 우리가 탄젠트 이렇게 계산을 하면 H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것이 오차가 되고요. 또 이것은 H 곱하기 세타 탄젠트 세타를 곱할 때 이때는 세타가 도가 되고요. 도. 그 다음에 그냥 탄젠트가 아니고 H 곱하기 세타 할 때 이때의 세타는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리고 델타 L은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H가 줄어들면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안쪽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경우에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세타라는 값만큼 측정기에 변형이 생겼을 때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건데 이 경우에는 실제보다 더 큰 값이 측정이 됩니다.
실제 치수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해야 될 길이가 요 길인데 얘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요 L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빗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델타 L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게 세타가 되고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L, 여기까지의 거리가 L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이 델타 L이라는 것은 이 L 큰값 L이 되는 거죠. 실제 마이크로메타가 여기서 이 값이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 제품의 길이는 요건데 그래서 요만큼이 요게 델타 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L은 L에서 L 요 L이죠. 요 L에서 작은 L 요것을 뺀 값이 델타 L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세타는 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2분의 1 L 곱하기 세타 제곱 요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요때 세타는 라디안이다. 요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마이크로메타에서는 이 델타 L은 아주 작은 값이 나온다. 이런 걸 설명했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하는 시간에 실제 오차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가 나올 거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과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습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또 시험에 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